안녕하세요. 저는 황신혜라고 합니다. 제 직업을 소개하면 굉장히 낯선 직업이라서 많이들 생소해 하세요. 혹시 펀드레이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모금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연말에 길에 자선 낭비 이런 것도 보시고 사랑의 열매도 많이 보실 겁니다.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사회에는 모금을 통해서 일을 하는 좋은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에서 모금을 하는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제가 어떻게 모금을 하게 되었느냐, 어쩌다 한국인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저도 사실은 어쩌다 펀드레이저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직장이 대학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처음 시작한 일들이 주로 모금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장학금을 받고 또 학교에서 필요한 연구기금을 받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공공적인 어떤 기금들을 필요로 하는데 누군가 그 돈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는 기부자라고 불렀고 기부자라는 분들이 속으로 궁금해지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기부자들을 뵐 때마다 질문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 기부를 하십니까? 어떻게 하셔서 기부를 시작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돈을 1,000만 원? 저는 이거를 벌어도 이만큼을 못 벌 텐데 누구는 그거를 한 번에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1억, 어떤 분은 평생을 모은 돈을 주시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좀 상상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모금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액 기부 또는 유산 기부라는 형식의 큰 돈을 기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직업적 경험인 거죠. 그런 류의 고액 기부와 유산 기부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고 그분들의 삶의 배경,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듣는 과정들이 저한테 이 직업을 계속하게 된 배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모금이라는 것들을 한 20년 이상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소액의 기부도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고 또 약간 큰 기부는 큰 기부에 또 역할이 있더라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상속이라는 주제를 들고 나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된 배경에는 이런 기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돈이 단순히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돈은 우리 다 좋아합니다. 돈에 관해서 벌고 쓰고 또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벌고 잘 쓰고 잘 남기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곳이 없더라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기부자에게 배운 것 같습니다. 기부자들은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어려움을 겪어봤고 자수성가했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사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라는 거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돈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 돈을 그냥 나 혼자 먹고 쓸까라는 생각에서 그치지 않았던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시작해서 한 10강 정도 여러분들과 이 돈을 버는 얘기, 그리고 돈을 잘 쓰는 이야기, 또 돈을 잘 남기는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천천히 풀어볼까 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훅수저라는 표현 많이 쓰죠. 예, 더 많이 물려받은 사람을 금수저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더 이제 부족한 사람은 은수저, 훅수저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나한테 무엇을 남겨주셨느냐가 그 사람의 현재적 상황을 이제 보여준다 이런 거죠.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달라지고 그 사람의 어떤 능력, 역량 이런 것들을 물려받은 것이 결정한다 이런 세대라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의 굉장히 부조리함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이기도 해요. 근데 이 표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려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흙이든 금이든 은이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부모님으로부터 선대로부터 뭔가를 받고 있는 세대인 거예요. 근데 그게 돈에 관한 거냐 아니면 순전히 돈이 아닌 다른 것들도 섞여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유명한 냉면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냉면집의 육수를 내는 비법이 굉장히 특이해서 그 국물을 맛보러 이제 대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냉면을 먹고는 했죠. 근데 이제 이 육수 만드는 비법을 아버지만 알고 며느리도 자식도 모르는 거예요. 그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 가족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알려달라고 굉장히 많이 사정을 했지만 결국 그 비법은 전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안 알려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언젠가 물려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자기가 그때를 알지 못해서 미처 물려주시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기술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이 물려지지 않았을 때 없어지는 거죠. 기술도 물려줄 수 있는 게 됩니다. 근데 기술뿐만일까요? 어떤 문화도 물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 집안이 있습니다. 세계가 알아주는 음악가죠. 정명훈 마에스트로. 네, 이분이 정경화 선생님이나 정명화 선생님과 같이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첼리니스트와 함께 정트리오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분들 뒤에는 그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길러주시고 양육하신 어머니가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이원숙 여사님은 이분도 이제 함경북도에서 태어나셔서 본인이 피난길에 내려오셔서 배화여고를 나오시고 이화여대 가사과를 나오고 그리고 조금 형편이 그 당시에는 좋으셨던 것 같아요. 일본에 유학을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배움이 좀 있으셨던 거죠. 근데 본인의 배움을 이제 그 어려운 6.25 시절에도 피아노를 빚을 내가지고 피아노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피난을 가실 때도 그 피아노는 들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자식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피아노 한 대를 목숨처럼 여기고 그거를 자녀들에게 될 때까지 뭐 그렇다고 강요를 한 건 아니라고 해요. 하고 싶은 그리고 재능이 있는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배우도록 자기 자녀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가르친 어머니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노력과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 집안에 7의 자녀들이 있는데 5명은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가 됐고 나머지 음악가가 되지 않은 2분의 형제도 나름 자기 분야에서 꽤 성공한 그런 사람들로 잘 성장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한테 들려집니다. 교육, 문화, 그다음에 재능 이런 것들도 누군가가 저절로 타고났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물려지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속의 문제, 이 물려짐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이라는 제도는 다 아실 겁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근데 이 술탄은 이슬람 국가에서의 어떤 종교적인 원칙 때문에 우리도 다 아는 얘기일 겁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4명의 와이프를 둘 수가 있죠. 물론 그 와이프에게 충분히 삶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 부인을 여럿 둘 수 있었어요. 4명을 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결혼을 많이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 결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탄은 임금이었죠. 그러니까 왕실의 후손들을 많이 계승을 하기 위해서 많은 숫자의 자손들을 낳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을 못하게 하는 제도가 거꾸로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하렘이라는 그 독특한 구조 안에서 수많은 그 후궁들이죠. 후궁들과 이제 아들을 낳고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녀들의 숫자가 10명, 뭐 20명까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왕위 계승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아들이 될 거냐? 적장자, 우리가 얘기하는 장남, 가장 큰 아들, 뭐 그 첫째 부인의 아들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게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왕이 될 것이냐? 그거는 능력으로 자기네들이 검증을 해야 되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 중에서 누군가가 한 명이 왕이 되면 나머지 형제들을 싹 다 이제 죽이게 되는 현상들이 오스만 투르크에는 전통적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비극이죠. 그 왕위를 잘 계승하자고 만든 상속, 그 왕위 계승제도, 왕국을 굳건하게 하자고 만든 제도이지만 가족들에게는 비극인 거예요. 이런 상속의 문화. 또 서양의 한 문화를 보게 되면 서양에는 이제 부양의 문제가 굉장히 큰 숙제였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중세 시대에는 농노제도가 있었죠. 농노라고 하면 자기가 가진 자산, 그리고 자기가 가진 땅, 여기에서 이제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서 자기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영주, 자기가 속한 그 지역에 있는 영주에게 농사를 지은
그 곡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일정 정도 곡식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땅이 적거나 소출이 적은 사람들은 그만큼 살기가 어려웠던 시절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일찍 은퇴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이가 들면 농사 짓기가 힘들죠.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내가 노인이 돼서 농사를 직접 짓는 것보다는 나보다 젊은 아들한테 빨리 넘겨주고 나는 좀 은퇴를 빨리 하고 싶다 해서 조기 은퇴라는 게 폴란드에는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은퇴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리타이어먼트 컨트랙트에서 은퇴 계약서라는 거를 썼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기가 비록 몸이 불편해서 또는 나이가 들어서 그 농사를 곧만 짓고 은퇴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부양은 누가 해줄까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부양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자녀가 대신 나를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상호 간의 부자 간의 계약서를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냉정하고 가족 같지 않은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부자지간에 계약서를 쓰냐 하지만 사실 그 시절에는 그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폴란드에서만 발생되는 일이 아니라 유럽 각처에서 흔하게 발생되는 게 은퇴계약서라는 문서가 있다고 해요. 이 서양과 동양에서 모두 다 상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삶의 일상에 중요하게 얽혀져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게 더 좋은 것이냐,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더 가난한 사람들은 물려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또는 자녀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을 할 것이냐에 대한 좋은 방법들이 없었던 거죠. 그 결과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 때 고려장이라는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고려장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부모들을 이제 더 이상 부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산속에다가 모셔다 드리고 이제 그 부모를 좀 거리감을 두는 이런 제도였던 것 같아요. 부모로서는 참 씁쓸한 일일 거고 자식이라고 해서 그게 편했겠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얘기가 들리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고 또 이제 사회가 좋아져서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세, 90세, 뭐 또 앞으로는 100세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 연세가 드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살 수 있냐? 아니면 이제 병도 드시고 하셨으니까 요양원에 가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다가 모시는 이런 현대판 고려장의 문화가 우리한테 또 심심치 않게 이슈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강남에 가보면 강남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대화 중에 이제 심심풀이 얘기처럼 등장하는 게 나는 요양원을 안 갈래. 그러려면 내가 자식한테 돈을 일찍 물려주면 안 되겠어 라는 얘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돈을 끝까지 갖고 있어야 자식들이 찾아오고 손주도 할아버지 대접을 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우연히 조문을 하다가 장례식장 지금은 코로나 시기이지만 이제 코로나 이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서로 식사를 하고 옆 테이블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테이블에서 이런 목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아, 학교에서 요새는 그 유류분을 가르친다며? 라는 거예요. 혹시 유류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는 아마 이슈가 상당히 됐을 거예요. 이 유류분이라는 제도는 상속제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굉장히 독특한 제도 중에 하나예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에게 줘야 되는 법정 상속의 지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제도에는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1.5, 또 이제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자녀가 1대 1대 1로 이렇게 나눠 갖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배우자가 0.5를 더 갖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마음에는 한 자식이 더 예뻐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는 내가 다 늙어서 다들 나를 외면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나를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이 마음이 혹하셔가지고 내가 늙었을 때 잘해준 사람이 진짜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다. 당신한테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이러실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녀들 입장에서는
내가 받아야 될 재산의 권리가 이만큼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거 나한테 안 주시고 다른 예뻐하는 형제나 제3자한테 이 돈을 줬다. 그럼 불편하죠. 이거를 법적인 소송으로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가 유류분이라는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속제도 안에는 이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제 굉장히 최근에 따끈따끈한 이슈로 많이 등장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서 들렸던 얘기는 학교에서 이거를 고등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상속은 권리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죠. 상속은 권리이고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너의 권리를 나중에 침해를 당했을 때 소송을 해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를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다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 상속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상속을 받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지만 상속을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언젠가 죽을 수 있죠. 우리가 다 언젠가 그거 때 시와 장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고일 수도 있고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연세가 드셔서 또는 어떤 이유로 때가 돼서 하늘나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상속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야흐로 상속의 시대가 되어서 누구나 다 남길 것이 있고 자녀들은 심지어 받을 것을 학교에서도 배우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물려주어야 될까 하는 이야기들은 아무도 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미치는 남은 영향들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죽음에 대해서 누가 가장 안타까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본인일까? 아니면 남은 가족들일까라는 거죠. 물론 본인도 안타까울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다르게 살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묘비에는 어떤 문구가 적힐까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을 할까? 이런 게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사실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는 그거는 누구나 다 사람은 한 번 다 죽기 때문에 뒤안길로 잊혀지게 마련이겠지만 남은 가족들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남은 가족들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더라라는 겁니다. 재산의 정리가 안 됐을 때 형제 간에 그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 제가 알았던 한 기부자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가 기부를 하고 싶은데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들려드릴 많은 이야기들에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기부입니까? 물었을 때 유산 기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의 유산 기부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내 형제의 유산 기부입니다. 지금 혼자 사시던 형제분 한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7남매 중에서 유일하게 결혼을 하시지 않은 그 한 분의 형제가 싱글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싱글로 사실 만큼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을 잃었고 실제로 성공했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고 가족도 없고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죠. 법적으로 그 모든 재산은 형제들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형제가 6이에요. 이 6명의 형제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라는 거죠. 사실 그 형제가 죽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사람의 돈이 우리한테 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어린 형제가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다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이었는데 우리 막내가 갑자기 세상을 뜨니까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 돈이 6분의 1로 쪼개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6분의 1로 쪼개지게 된 상황이 되니까 이 이제 상속을 받을 상속인들의 생각이 자꾸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또 현금이 아주 일부 있고
주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어떤 재산을 나눠 가질 것인가? 나는 주식이 더 좋다? 나는 어떤 땅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상속의 과정에서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이 세금이에요. 만약에 돌아가신 분께서 현금의 재산을 어느 정도 많이 남겨두셨다면 그 현금으로 충분히 세금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이나 뭐 이렇게 건물이죠. 건물, 집 이런 게 이제 현금화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또 이제 세금 제도가 있죠. 양도세라는 게 있어요. 집이나 뭐 이런 것을 사서 나중에 팔게 되면 내가 샀을 때의 가격과 지금 팔게 되는 시점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차액이 생기잖아요. 내가 2억에 샀는데 10억이 됐다. 8억만큼의 소득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게 우리나라의 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도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현금으로 갑자기 세금을 내려고 하면 이 상속인들은 건물은 받았는데 세금 낼 돈이 없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돈은 받고 싶은데 내가 물려줄 준비가 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이 형제가 겪은 일들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냐? 한 3년 동안 소송을 하고 형제들끼리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을 하고 나중에는 각각의 형제들이 등을 돌리게 됐고 서로 얼굴도 맞이하지 않게 됐고 형제뿐만이 아니라 형제의 자녀들까지도 서로 소원해지고 결국 세금으로 또는 소송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재산이 다 소진됐고 각자에게 돌아간 재산들은 한 몇천만 원 수준의 재산만 돌아가고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이 다 엉뚱한 비용으로 쓰였다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지켜본 저로서도 굉장히 충격이었고 이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럴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일찍 사별한 어떤 한 50대 남자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와이프를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이 와이프가 갑자기 돌아가실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갑자기 부인이 하늘나라로 간 데 대한 슬픔, 속상함 또는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이거는 1차적인 문제입니다. 처가에서 이 남편을 비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 돌보고 왜 이렇게까지 되었냐라는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또 이제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냉장고에 음식을 할 줄 모르지만 음식도 사다 놓기도 하지만 입맛이 없어서 잘 안 먹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냉장고에 음식을 사놓고도 자기가 스스로 찾아 먹게 안 되니까 냉장고에 곰팡이가 끼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자녀들이 있었지만 자녀들도 이미 다 출가를 해서 가끔씩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엄마의 자리는 굉장히 크지만 그 아버지가 나머지 살아가야 될 생을 위해서 누군가 엄마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는 받아들이지 못할 일인 거예요. 이런 문제는 어떨까요? 라는 거죠. 죽고 나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속상한 일도 있고 잘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아주 평안하게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재산이 물려지고 형제들 간에 평안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준비할 줄 몰라서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카라라는 유명한 아이돌 걸그룹이죠. 그 멤버였던 구하라 양. 구하라 양의 이야기는 살았을 때는 아이돌로서 유명을 했지만 비극적인 가족의 이슈가 전 국민에게 다 알려진 사건이에요. 엄마가 9살 때 하라 양을 떠났고 그래서 엄마를 보지 못하고 두 남매가 자라났는데 이 구하라 양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심경의 이유로 이제 죽음이라는 길을 선택을 했을 때 죽음 이후에 그녀의 재산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대목에서 갑자기 사라진 어머니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재산 중요하죠. 그 재산이 절반이 이 늦게서 나타난 어머니에게 절반이 갔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당사자들과 가족들과 또 지켜보는 전 국민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엄마와 자식 간에 정이 있는 거고 그 기대에
기대하는 역할들이 있는 것인데 그 엄마의 역할을 다 이행하지 않은 그녀에게 어떻게 이 재산이 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일이 있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도에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엄마는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막을 수도 또는 대비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걸 멀리하고 상속이라는 것을 죽을 때 가서야 생각해 볼 문제이냐 아니면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이냐라는 걸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상속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남길 것이 많고 또 돈도 중요하지만 돈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남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지만 막상 준비되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았을 때의 그 비극과 어려움, 그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가가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 이야기에 이어서 어떻게 우리가 잘 남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